엄청나게 많은 미군 군인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동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배로, 군함으로, 비행기로 출하라도 일본을 점령할 수 있을 만큼 군인들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남양군도 이런 필리핀적인 건 아시지만 일본이 45년 4월 달에 이제 일본 본토를 제일 처음 공격한다고 일본의 제일 마지막 제일 서민도 오키나와를 공격하잖아요. 이 오키나와를 공격하는데 오키나와를 미군이 40일 동안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오키나와 조그만 섬을 점령했죠. 미국이 오키나와를 공격할 때 무슨 이런 안양군도 필리핀, 일본이 점령했던 그런 여기도 일본군이 격렬하게 싸웠지만 미국이 일본 본토를 공격해온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국민들한테 옥새를 명령했습니다. 옥새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전쟁 때 최후까지 싸우다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키나와 섬 주민들한테 옥새를 명령을 해서 온 국민들이 일본한테 미국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제일 남방의 조그만 섬 공격하기가 쉬운 줄 알았죠. 근데 전 일본인들이 단결해가지고 저항하니까 이게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40일 동안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저항에 붙여가지고 이 조그만 섬을 점령하는데 미국군이 4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4만 5천 명. 오키나와는 사실 일본이 걸어도 되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만일에 미국 군인들이 일본 본토를 공격한다. 그럼 일본 전 국민들이 옥새라고 해서 미국한테 대릴 텐데 여기도 4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각은 이와 같이 미국 청년들의 대신 덜 죽이고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소련이 싸워주면 됩니다. 물론 소련하고 일본하고도 바다가 있지만 여기는 거의 육지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 루스벨트가 미국 청년들 희생을 최대한 도로 줄이고 일본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소련이 일본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스탈린더로 소련하고 싸워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열린 회담이 얄타 회담입니다. 그래서 이 얄타에서 만났을 때 지금 이 얄타 회담 회의록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회담의 공식적인 기록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탁은 이것은 공개 석상에서 한 것이 아니라 루스벨트, 스탈린이 둘이 비밀에만 해서 회담을 했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지 여기서 루스벨트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소련 국민들이 싸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스탈린한테 일본과 싸우달라고 하죠. 스탈린도 소련이라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루스벨트가 자기한테 소련이 일본하고 싸우달라고 하는 걸 부탁할 때 스탈린이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스탈린은 다 알죠. 하지만 결국은 스탈린이 일본과 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스탈린은 우리는 지금 유럽에서 독일과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독일하고 일본하고 두 군데로 전쟁을 벌일 수가 없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독일이 이제 45년 2월달쯤 되면 독일이 거의 패망한 것이죠. 독일은 45년 5월 8일 날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면 거의 독일이 폐색이 짙을 때인데 스탈린은 독일이 몇 달 못 버틸 거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한테 완전히 승리를 거둔 후에 그래서 군대를 또 여기 있는 군대를 다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지만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유럽에 있는 군대를 이 연해주까지 이동시키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은 못한다. 그렇지만 아마 6개월 쓰면 할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일본과 전쟁한다고 루스벨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6개월 되는 날이 8월 8일입니다. 얄타 회담은 2월 8일 날 열립니다. 이걸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이제 그걸 보고 소련이 8월 8일 날
일본한테 선전포고 했다고 하니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나갈 테니까 소련이 뭐 해서 선전포고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것이 안작용한 것은 아니겠지만 스탈린하고 루스벨트하고 사이에 그런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8월 8일 날입니다. 6개월 후가. 그렇죠. 근데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일본하고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루스벨트가 부탁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스탈린이 자기네 일본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자기네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버립니다. 어떤 최고 지도자가 자기네 국가에 이익이 없는데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스탈린이 루스벨트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는 루스벨트가 그걸 부탁하면서 내가 싸워주면 네가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루스벨트가 제안을 했을 거고 스탈린은 그 제안이 소련의 이익에 맞으니까 해주겠다고 허락한 것이죠. 그럼 루스벨트는 스탈린한테 소련이 일본하고 싸우면 우리가 뭘 주겠다. 뭘 주겠다고 했냐.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럼 스탈린은 무슨 조건 제의를 받았길래 승낙했냐.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미국이 소련한테 넘겨준 것이 있습니다. 넘겨준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소련하고 있는 북방 4개섬 있잖아요. 이 북방 4개섬을 소련한테 돌려줬습니다. 이 북방 4개섬은 1904년 러시아와 일본하고 전쟁에서 오랜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이것을 일본 45년 8월 때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이게 소련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반도도 38선 넘어는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루스벨트하고 스탈린 사이에 어떠한 조건의 거래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밝혀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제가 패망하실 때 보니까 북방 4개섬을 소련이 차지하고 한반도도 38선이나 이북은 소련이 차지한 것이죠. 그래서 얄타의 당대 루스벨트가 스탈린한테 일본과 싸워달라고 하면서 일본과 싸워서 일본이 패망하면 이런 걸 주겠다고 스탈린한테 제의했고 스탈린은 그 조건이 맞으니까 일본하고 싸우겠다고 허락을 했고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소련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은 무슨 한국을 해방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루스벨트가 그런 제안을 하고 소련의 국익이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소련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하고 전쟁한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교과서에서 연합국 그러면 미국, 영국, 중국, 소련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일본하고 전쟁한 것을 왜 일본하고 전쟁하게 됐나?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연합국 중에 어떤 나라도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우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런 나라들만 싸운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일본하고 싸운 게 저게 봐야 4년입니다. 영국은 42년부터 싸워서 한 3년 정도 싸웠습니다. 중국은 37년부터 싸워가지고 한 8년 정도 싸웠습니다. 소련은 일주일 싸웠습니다. 한국은 물론 1910년부터 봐도 30년입니다. 근데 1910년부터만 싸웠으니까 지금 여기 허위 선생님이 계시듯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의병들이 결속돼서 싸웠잖아요. 의병들이라는 것이 1894년, 95년 그 무렵이면 한국은 일본의 침략서부터 한 50년 동안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50년 동안. 이 나라만 미국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한국도 싸우고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도 싸우고 무슨 인도네시아 사람도 싸우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싸우고 다 싸웠습니다. 일본하고. 근데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이 패망했을 때 일본하고 싸우나 일본을 패망시키고 누가 패망시킨 것이냐. 요 네 나라들이 자기들만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을 패전시켰다.
그래서 자기들만 연합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연합국을 싸운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한국이 일본하고 싸우는데 왜 이 연합국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싸운 것을 인정하지 않냐? 이게 뭐 싸움이 실천해서 그러냐? 그런 것도 있지만 주요한 문제는 바로 이 절품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은 뭐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국가에 이행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고 나면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깁니다. 지는 쪽은 다 뺏기는 것이고 이긴 쪽은 다 차지하는 것이죠. 전쟁에는 어디든지 전품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 전쟁이죠. 전쟁은 서로 자기나라 이익을 찾기 위한 것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한 나라와 한 나라 간의 전쟁이면 간단합니다. 이기는 나라는 다 차지하고 지는 나라는 다 뺏기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 보면 두 나라 전쟁에다가 한 나라 치면 지는 쪽 나라의 국민들은 다 노예가 되잖아요. 다 재산 뺏기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이게 계속 한 나라 싸움은 간단한데 이제 떼거지로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1914년서부터 1918년까지 한 4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게 떼거지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합국만도 33개국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전쟁을 해서 연합국이 한 팀이 되는 팀이 돼서 싸운 나라가 33나라죠. 근데 14년서부터 한 4년 동안 전쟁에서 33개가 한 팀이 돼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전리품이 아니라 백이다. 그러면 33나라가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나눠야겠죠. 이 나누기 위해서 한 회의가 파리강화회의입니다. 우리가 파리강화회의라고 하는 것은 파리강화회의가 1919년 1월서부터 그해 5월까지 열렸습니다. 파리강화회의를 우리 교과서에서 무슨 전후의 국제 질서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얘기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파리강화의 실질적인 내막은 1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전리품을 싸운 나라들이 나눠 갖기 위해서 한 회의가 파리강화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강화회의가 국제 여러 대표들이 모여서 국제회의가 5달, 6달 끈 인류 역사상 여러 나라들 대표들이 모여서 5, 6달에 끈 회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오래 갔다고 하는 것은 전리품을 눈앞에 두고서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연합국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1차 세계대전 때는 전리품을 다 눈앞에 전쟁이 끝나고 전리품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연합국이 또 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1차 세계대전 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전쟁이 끝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리품 눈앞에 두기 전에 연합국들 사이에 전리품에 대한 통배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카이로, 얄타, 포츠담 그런 회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담에서 물론 주요하게 일본하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논의되지만 이 회의에서 주요한 안건은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전리품을 서로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회담들에서 그런 것이 사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담이 잘 아시지만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요 네 나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카이로에는 미국, 영국, 중국, 얄타 포츠담 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이 물론 정대표를 참여하고 요 네 나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네 나라들이 이제 일본이 패망한 전리품을 온 자기네 나라한테 나눠받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만일에 한국이나 무슨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버마 사람들 다 일본하고 싸웠다 인정을 해줘야 되면 이 사람들은 전리품 몫을 다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연합국이 차지해야 될 전리품 몫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연합국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자기들만 연합국을 인정을 해서 전리품을 자기들끼리 분배해서 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연합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은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이죠. 또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전리품을 미리 나누는 그런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한국에서 이런 나라들이 싸운 것은 인정을 안 했죠.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해방은 일제평화이고 미국이 승전해서 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인 쭉 사실을 보면 이런 논리 가지고 해방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이면 우리가 찾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은 우리는 연합국이 인정을 하지 않든 안 하든 우리는 우리 한국 민족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그 빼앗긴 일본이 침략할 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웠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우리의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싸웠고 또 그런 역사가 수없이 많아서 다 독립운동만도 만들고 다 각지의 주민군도 만들었죠. 그 분명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운 것을 연합국이 한미 연합국이 싸운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합국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국이 독립운동을 우리도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연합국이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 해방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국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 연합국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는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해방은 차린 것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콜럼버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역사를 미국이 바라보는 식으로 우리 역사를 써서 미국은 바로 이런 입장에서 일본이 패망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해방됐냐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입장에서 썼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박힌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주변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가 광복 70주년인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한국 민족의 주인공이고 한국 입장에서 봐야 된다 라고 하면 해방은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바로 여기서 역사가 이렇게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해석도 수학처럼 딱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많이 변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국 민족이 주인공이 되는 주어가 되는 이런 역사를 배운 것이 아니라 일본, 미국이 주어가 되는 그런 역사로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잘못 해석되고 우리가 그 잘못 해석된 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받아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걸 하면 그걸 생각하시면 뭐 해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죠. 서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가면 그래도 미국이 일본을 이겨서 그렇게 되지 않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따지고 하면 미국이 일본한테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냐
원자폭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원자폭탄은 미국이 1945년 8월 6일 날, 또 8월 6일 날, 또 8월 9일 날 두 차례.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히로시마에, 또 하나는 8월 9일 날은 일본의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원자폭탄은 어떻게 미국 사용했냐라고 하는 것은 하면 미국이 그동안 원자폭탄 실험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원자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완전한 실험에 성공한 것은 1945년 7월 달입니다. 이 7월 달에 소위 포츠담에서 포츠담 회담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5월 달에 죽고 부통령이었던 트루만이 대통령을 계승해서 포츠담 회담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포츠담 회담장에 가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이 일본한테 뭐 여러 가지 불리하고 또 전쟁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걸 양보를 했죠. 근데 회담장에 있는데 그 원자폭탄 실험이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트루만은 그 보고를 받고 회담을 채 안 끝내고 바로 미국 갔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했던 사람들하고 전쟁 최고 지도자 회의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전쟁 최고 지도자 회의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성공한 원자폭탄을 이걸 실제로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 원자폭탄 하는 것을 투하를 그걸 실제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자폭탄 사용을 결정한 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일본하고 전쟁을 했는데 엄청나게 미국 총력의 희생이 많고 일본 무기가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신 무기를 개발했는데 이걸 전쟁에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투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월 6일 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날씨 요구는 있지만 8월 6일 날 제일 처음 일본 히로시마라고 하는 데를 택해가지고 거기다 원자폭탄을 투하시켰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미국도 놀랬고 일본도 놀랬습니다. 미국이 놀란 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실험했던 것은 멕시코 사막에서만 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써본 적이 없죠. 그 손님이 자기들도 얼마나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폭탄을 싣고 한 방 넣어야지 그 폭탄 한 방에 히로시마라고 하는 도시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폭탄의 위력이 엄청나죠. 미국 사람들도 사람을 상대해서 제일 처음 사용해봐서 그 효력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놀랬죠. 물론 폭탄 하나 가지고 그냥 뭐 10몇만 명이 죽고 하니까 놀랬죠. 근데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미국 사람들은 야, 이렇게 큰 폭탄 하나 가지고 10몇만 명이 죽는데 지금 버티겠냐 그랬고 큰 버티지. 미국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일본에서 일어난 것은 일본 제일 서머에서도 남쪽까지 온 일본 열도를 들고 것은 결사항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원자폭탄 하나 맞아가지고 10몇만 명이 죽었지만 우리 일본인은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못하고 전쟁한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폭탄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엄청 효력이 나니까 일본인들이 곧바로 숨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 일본인들은 교수시키는 것이죠. 교수입니다. 그래서 전쟁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또 한 방 떨어뜨리자 해서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한 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이 나가사키도 뭐 히로시마 못지않게 폭탄이 위력이 대단했죠. 근데 두 번째 원자폭탄을 받고서는 일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끝까지 중국 세력은 끝까지 결사항전하자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위 일본의 요즘에 북부 세력 이런 세력들의 반응은 야, 우리가 끝까지 결사항전을 외치면 미국놈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원자폭탄을 계속 떨어뜨리는데 그럼 우리 일본군이 다 죽지 않냐. 다 죽으면 일본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니 우리 일본이 살아남고 일본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구세력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살려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잘 아시지만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패로 갈려서 엄청난 경륜이 벌어졌습니다. 타협을 못 보죠. 타협을 못 보니까 요 세력들이 이제 계속 교수한테 지금 계속 들어왔는데 이 세력들이 비밀리에 그 당시 일본에 와 있던 스위스 대사를 불러가지고 그 당시는 국제연맹이 아니라 국제연맹이 스위스의 지네바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대사를 불러가지고 국제연맹 본부에다가 우리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겠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다오. 그래서 스위스 대사가 8월 10일 날 오후 3시에 국제연맹 본부에다가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보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연맹에서는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연합국인 미국, 영국 이런 소위 연합국에다가 8월 10일 날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뜻을 보내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로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은 한 5시쯤 보고를 받고 중국 장개석은 8월 10일 날 저녁 7시 57분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장개석 일기가 다 문제가 돼서 장개석 일기 보면 8월 10일 날 저녁 7시 57분에 국제연맹 본부에서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 라고 하는 뜻을 알립니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장개석 일기는 장개석은 한 60몇 년 동안 일기 썼습니다. 아주 일기도 상세하게 꼼꼼하게 썼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장개석이 중국 대부분 통치한 사람이니까 중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람이죠. 장개석이는 그걸 대만을 쫓겨간 후에 어떻게 이걸 또 없애버릴까 봐서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보내서 지금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장개석이 공개하지 말라고 공개 안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개를 합니다. 공개해도 복사하거나 사진 찍거나 못하냐고 그러고 와서 영필을 뺏기는 것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서는 여러 명 한자리에 해서 5년, 1년, 2년 동안 앉아가지고 장교수님 뺏기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8월 10일 날 일본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항복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중요한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7시 50분을 알려주고 저녁 8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합니다. 8시 찍은 뉴스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날 중국 각 신문들이 전면에다 일본이 항복한다고 하는 걸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한다고 하면 8월 10일 날 저녁에 다 알려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이 스위스 대사한테 알렸을 때 이 군부 세력들은 자기들은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력들이 일본 스위스 대사한테 알고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은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 천황이잖아요. 그 천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천황으로 하여금 이 항복을 선언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 구세력들이 이 교상 정파 구세력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니까 구세력들이 비밀리에 천황을 데려다가 지하 벙커에다 데려다 놓고서 거기서 녹음을 시켰습니다. 녹음을 시켜가지고 그걸 8월 15일 낮 12시에 방송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요 과정은 이 군부 세력들이 포츠담 국제연맹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황을 내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천황을 찾기 위해서 난리난리 쳤는데 결국 천황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군부세력들이 8월 14일 날 밤에 천황 일본에는 항구, 천황이 거주하는 항구 있잖아요. 거기를 쳐들어갔습니다. 군들이. 그래서 그 천황 항구를 지키고 있던 국내부 한데 우리 시기에 청와대 교무팀들이죠. 교무팀들하고 전투가 벌어져서
그 천안궁을 항거하던 경호실장이 그 전에도 죽었습니다. 이거 그 녹음 테이프를 이 사람들이 뺏어 방송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 천안궁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녹음 테이프를 찾지 못했습니다. 빼지 못했습니다. 경호실장만 죽고. 그리고 나서 8월 12일 날, 15일 날 12시에 그 녹음했던 것을 틀어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8월 15일 날 낮 12시에 천안이 한국방송을 했다. 그런 겁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본이 항복하는 것도 천안이 녹음테이프를 해서 항복했다. 그래서 우리는 천안이 8월 15일 날 낮 12시에 항복방송을 하는 걸 듣고서 그냥 우리가 해방됐다고 뭐 태극기 듣고 나와서 했다. 천안이 방송하는 걸 듣고서 그걸 일본이 항복한 것이다 라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지금은 천안이 항복방송했던 원고가 지금 답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항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보면 지문 내각한테 포츠탄 선언을 수락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얘기죠. 그 일반인들이 웬만큼 일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지? 모르죠. 더군다나 그게 지하목표에서 해가지고 녹음 상태가 안 좋습니다. 녹음 상태가 안 좋아서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8월 15일 날 낮 12시에 천안에 한국방송 듣고 한국 사람들이 태극기 있는 거기서 가져갔다. 100% 거짓말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천안 방송 듣고서 일본이 항복한다. 한 거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얘기입니다. 근데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월 10일 날 그렇게 아니고 8월 15일 날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복 문서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는 게 항복입니다. 그래서 항복은 이거 선언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항복한 것은 9월입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이제 일본하고 싸우는 것이 태평양 전후. 이거는 태평양 바다선. 그다음에 중국 전후 두 가지입니다. 태평양 정부 사령관은 메가도, 중국 정부 사령관은 자기소입니다. 두 정부가 다 다르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이제 9월 2일 날 일본 정부로부터 항복을 선언하자. 그래서 태평양 정부에서는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군 정부 대표를 불러서 항복을 받기로 하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에 나와 있는 일본군 최고 대표를 불러서 항복무대 설명을 받기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가도가 9월 2일 날 소위 미조리라고 하는 군함을 끌고서 동료만 앞에다 대놓고서 그래서 일본군 정부 대표로 일본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예상이 나와서 항복무대에 설명했지요. 그래서 항복무대에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9월 2일 날입니다. 일본이 항복한 건 9월 2일 날입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미조리 함상에서 나왔던 그 일본 일본 장관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키미츠라고 중강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마 그 필름을 보시면 동영상을 보시면 이 사람이 지팽이를 쥐고 찌뚝찌뚝거리고 함상에 올라와서 그 탁자에다가 지팽이를 갖다가 놓고서 엎드려 사인을 하죠. 이 시키미츠라고 하는 사람은 1932년 4월 29일 날 윤봉기 비사가 상해 홍보원에 교사잖아요. 그때 단상에 올라가 있대요. 근데 중국 군사였습니다. 그 당시 32년도에. 그때 와서 폭탄을 맞고 왼쪽 다리를 그 사람은 절단이 됐습니다. 여기 바로 윤봉기 비사의 폭탄 말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9월 2일 날 일본은 정식으로 항복했습니다. 이제 중국도 9월 2일 날 중국 정부에서도 9월 2일 날 항복을 하기로 해가지고 남경에다가 그 항복 조인식하는 장을 다 마련해놨습니다. 일본 대표도 불러오고 중국 대표도 불러와서 사인을 받고 싶네요. 9월 2일 날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남경으로 가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 길이 다 막혀가지고 9월 2일 날 글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남창 밑에 그 장서쪽 호남성 남창 밑에 일본군 큰 지지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임시로 항복 조인식 장소를 차려놓고 9월 3일 날 여기 가서 항복무소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런 일기 때문에 9월 3일 날 받았죠.
그래서 중국은 승전기념식을 9월 3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한국은 언제 만드냐? 한국은 잘 아시지만 9월 9일 날 미군들이 저희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들이 소위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국 7군단이 오키나와에서 배를 타고 9월 8일 날 인천에 와가지고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와서 9월 9일 날 정확하게 오후 3시 45분에 총독부검을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앙부에서 거기 회의실에서 총독을 불러놓고 또 한반도에 있던 일본 군 해군 대표를 불러가지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3시 45분. 한국문서에 사인 받고서 4시에 그 미군들이 총독부 연장에 내려와서 9월 9일까지는 총독부의 입장 일본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기를 끌어내리고서 대신에 거기다가 성족이 미국 국기를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까지는 한반도는 조선 총독부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일장기가 한반도에서 끌어내린 것은 9월 9일 날입니다. 한국 문서에 서명한 것도 9월 9일 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국은 해방된 게 9월 9일이죠. 물론 그 항복하는 것도 이렇게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하는 것은 물론 뭐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최신 무기를 개발해서 그걸 전쟁에 쓴 거예요. 그겁니다. 이거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일본이 한국을 선언하고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 해방을 중독하고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메가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이 아시아 지역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태평양 정부, 중국 정부 두 정부로 나눴습니다. 이제 이 두 정부가 나눠서 전쟁을 치렀는데 물론 이 중국 정부는 전부 자체가 엄청나게 넓고 태평양 정부는 이제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 때문에 그런데 이 메가도가 이제 태평양 정부 최고 사령관이죠. 전쟁을 처음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평양 정부. 근데 이제 메가도는 1호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그래서 뭐 한국은 한국 사람들 한국을 구해준 그런 곳인데 그래서 메가도가 엄청난 그런 위대한 장군이고 또 이 태평양 전쟁 때 엄청난 전쟁 선의를 만들어주어서 나중에 별 5개까지 해서 이제 메가도 원수가 됐던 이제 그런 사람도 아주 엄청난 사람이죠. 1945년 5월달에 임시정부 주석 친구가 친구는 여기 있죠. 이거 중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사령관은 자개석이고 그다음에 저 부사령관은 미국 사람인데 위드마이어라고 미국 육군 중장의 부사령관을 했습니다. 45년 5월달에 친구가 비밀리에 위드마이어한테 중국 정부 부사령관한테 비밀리에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것은 미국 군이 동원돼가지고 동원돼서 제주도를 점령해달라. 제주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제주도를 점령해달라. 그러면 우리 임시정부가 제주도에 가서 국내에 있는 군인들을 전동원시켜가지고 이 제안을 항거하도록 합니다. 이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드린 말씀은 메가도가 태평양 전쟁을 이끌었던 총지휘자인데 엄청난 승전을 거듭한 사람인데 메가도는 제주도라고 하는 것을 전략의 중요한 지역으로 메가도는 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했던 것이 45년 필리핀 점령하고 나서 이 오키나와를 부르겠습니다.
오키나와를 공격해봐야 여기서 일본이 엄청나게 먹죠. 만일에 미국이 제주도를 점령하게 되면 제주도는 바로 여기서 비행기들이 뭐 몇 번씩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걸 갈 수 있는 것이죠. 만일에 미국이 제주도만 점령했으면 그럼 일본은 훨씬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전략의 요충지가 제주도입니다. 근데 메가더는 그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메가더는 그 생각을 못하고 오키나와 공격하려고 해서 한 5만 명 가까운 청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 있던 김구는 제주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걸 알고 위드마이한테 비밀리에 그런 제안을 하죠. 이게 제가 대만에 가면 그 중국 국민당 당사 자료만 따로 관리하는 데가 한 10몇 층짜리 건물을 따로 줘놓고 있습니다. 장교수가 대만을 쫓겨갈 때 엄청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국민당 자료를 보니까 김구가 위드마이한테 비밀리에 제안을 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중국 정보당국에서 김구가 위드마이한테 보냈다고 하는 것을 다 알아서 어떤 내용을 받는가 다 수집해서 자기들 정보를 보고한 것입니다. 뭐 중국은 뭐 장개석이 뭐 입시정부 도와주고 하고 그랬지만 참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장개석이 임시정부 지원해주고 있지만 엄청나게 지원해서 참 부럽겠죠. 하지만 한국 사람은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러면 국내 동태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앞잡이 먼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이 어디 도시에 한국 사람이 들어온다 뭐 독립운동 하나 들어왔다 그런 생각 아니라 일제 앞잡이라고 생각해서 최면한 줄이 다 하고 다 일보수 다 조사합니다. 중국 정부상 그런 정보 자료를 쉽게 접할 수가 없던데 그런 정보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중국에서 믿는 거는 김구나 이런 노인네들 몇 분만 믿지 젊은 사람들 와이드라면 못 믿습니다. 다 그 사람들은 정부당국에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에서 일거수일투족 어디 항력이 되는 거 다 정부당국이 파악합니다. 왜 파악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래서 대만에서 그런 자료를 해가지고서 일을 해서 야, 김구 주석이 위드마이어 장군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논문을 하나 쓰고 발표를 했더니 이제 언론사에 이렇게 뭐 이제 좀 신기하게 그걸 발표를 했더니 제주도에서 제주도 방송에서 뭐 제주도가 미국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걸 하라고 해서 제주도에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도 관련을 보니까 1945년 초까지만 해도 이 제주도는 일본군 병력이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45년 초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김구 주석이 위드마이한테 5월달에 하잖아요. 5월서부터 계속 군대가 제주도에 투입돼가지고 대체로 8월달 되면 제주도에는 한 6만 명 정도의 병력이 일본군이 6만 명 정도 합니다. 6만 명 병력을 제주도에 주둔시키죠. 이것은 미국 쪽에서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물론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 중에 엄청난 정보들이 암호로 쏟아지는 정보들이 오고 가는데 미국이 여기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일본은 미국하고 전쟁하면 여기 대비를 안 했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 안 갔죠. 30명 정도 놓은 것도 육군이 아니라 비행사들입니다. 여기서 제주도에 비행장을 갖고 와서 여기서 바로 중국 대륙에 날아가서 공격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 모스포 비행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군이 중국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던 비행장인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력만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김구가 미국 쪽에 제의하고 나서 그 정보를 어떻게 일본이 알았는지 해가지고 한 6만 명 정도를 해놨습니다. 이건 제주도를 뺏기는 일본이 뿐아닙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메가더가 태평양 정부를 우선주의하면서 오키나와나 필리핀이나 이런 섬보다 이 제주도를 먼저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으면 이 일본과의 전쟁은 미국이 훨씬 수월하게 전쟁할 수 있었는데 그 전쟁을 그걸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미국이 엄청나게 일본하고 전쟁하면서 공격을 많이 치렀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곤욕을 치렀다고 그러면 잘 아니죠.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하면서 미국은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일본이 이 전체 다 차지하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있잖아요. 또 태평양에서 패하고 나서 메가도도 일로 피해 있고 또 그 미국에서 자랑하는 니미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해군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다 패가지고 뉴질랜드로 가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내려와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를 차지하면 북한이 차지하면 이제 미국은 일본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최고 고민은 일본군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를 못 잡는다. 그 당시. 근데 어떻게? 미국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루스벨트가 생각해낸 것이 일본군이 여기를 공격하지 못하려면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둬야 된다. 여기로 병력을 묶어놔야 돼. 그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장개석을 지원해가지고 만약에 장개석이 일본을 항복하고 일본을 투사해버리면